독해는 어떻습니까? 명사절, 회영사절, 오형식 따지면서 했었죠? 근데 오늘 그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는 뭔가냐? ABC뿐이 모르는 초등학교 학생이 음성 언어라는 청구입니다. 음성 언어라는 청구라는 거를 마스터하게 되면 수능 영어 만점은 물론이고 작문 독해요. GR 프로그램 아시죠? 르네상스 프로그램 미국에서 4.0대가 한국의 수능 레벨입니다. 독해 지수가요. 해리포터가 6.0대죠. ABC뿐이 모르는 아이가 명사절, 회용사절 몰라도 6.0대 해리포터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D결, 그 D결을 KBT 고려대학교 장윤수 교수님이 그 저자십니다. 직접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오늘 하루가 뜻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장윤수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침에 오기 힘드셨죠? 아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고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다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연구되어 가지고 현재 전국으로 이 프로그램이 현재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청크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이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고 왜 이 청크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엄마 고양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엄마 고양이하고 그 새끼 고양이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 개 한 마리가 다가와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겁이 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보통 미우 이렇게 운다고 그러죠. 그러자 엄마 고양이가 새끼들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에 그 엄마 고양이는 큰 개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개 소리로 울렁거립니다. 그러자 개가 그냥 가버렸죠. 이제 엄마 고양이가 새끼들에게 돌아와서 한마디 합니다. So now see. 자, 이제 잘 알았지? 외국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엄마 고양이가 개소리를 냈으니까 외국어 한 거 맞죠? 그런데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엄마 고양이가 사용한 그 개소리는 사실은 가족을 구축한 생존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foreign language가 아니고 survival language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영어를 뭐라고 부르죠? 무슨 언어라는데? 외국어 영역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어머니들 가운데서 영어를 독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프랑스어나 이런 하나의 외국어로 보세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영어는 국제어입니다. International language죠. 그리고 전 세계 무역의 80% 이상이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생존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영어에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language라고 하는 것과 cultur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영어만 가르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그 영어가 담고 있는 문화를 아이에게 전수한다는 생각은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컬처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컬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언어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컬처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역사, 감정, 습관, 경험, 그 민족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집약되어서 나오는 것이 언어인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언어를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이제 많이 강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어머니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죠. 오리엔트라는 걸 아시죠? 오리엔트, 동양. 그래서 오리엔탈 컬처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비해서 서양은 웨스턴 컬처 혹은 악시던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서니까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언어가 나온 것이니까 영어라고 하는 서양 언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동양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 풀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해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동양, 해 뜬다. 그러면 하루의 시작이 해가 떠서 시작하는 문화는 사물을 명확하게 보고 시작하겠죠. 해가 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오리엔탈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고관념은 매우 연역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도 연역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제 남편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부부가 서로 트러블이 있을 적에 남편이 하는 말 중에서 제1위가 뭔가 하면은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란 말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는 언어가 한국어란 얘기죠. 그러니까 대충 이해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연역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긴 말을 할 때 보면 중요한 말이 앞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않아도 대충 알아챌 수가 있는 언어죠. 자, 그래서 이 비트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동양 문명권을 가리켜서 락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발길을 말할 때 룩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도를 나타내죠. 그 레티노 락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light, 빛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악시던트로 가보죠. 서양으로 가보면 이 서양은 문자 그대로 해 지는 곳이니까 이 문명은 일몰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해가 져요. sunset. 그러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in the Bible, 성경에서 Genesis chapter 1,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에 관한 창조 기록 중에 하루를 어떻게 카운트하는가 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몰로 하루가 시작한다는 거죠. 해가 지는 곳으로. 그러니까 해가 지는 곳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문화는 사물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해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뚜렷하게 보려면은 이제 그 어둠이 지나고 여명이 트면서부터 사물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이들의 사고관념도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리켜서 귀납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는 서양 언어 가운데 하나의 영어는 실제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I think, I believe, I am sure.
이런 말을 어쨌든 앞에다 붙이고 나서 that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를 붙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목적에 따라서 덩어리씩 연결하면 그게 뭐가 되죠? 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는 뒤에도 중요한 말들이 많이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만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는 언어가 된 것입니다. 해가 지는 문화에서는 노동자들이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자기 품삯을 받아야 돼요. 하루가 졌으니까. 그래야 가족이 먹고 살겠죠. 그러니까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권리죠. 그죠? 그래서 이 서양 문화를 Rex라고 하는데 여기서 권리라는 영어가 나오게 됩니다. Right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4번에 보니까 segment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segment. 네, 이거는 분절하다 이 뜻이죠. 분절. 이것이 바로 청크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제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동양 언어에는 세그먼트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근데 서양 언어에는 세그먼트가 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다르죠. 워드 오더가 다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네, 여기 나오는 세그먼트입니다. 세그먼트. 이거는 영어에는 있지만 한국어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도 있고 한국어에도 있는 거라면 서로 이렇게 버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영어에는 있는데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 하나를 창조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예로 들면은 여기 버블이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들 가운데 버블을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버블이 뭔지. 네, 이거는 어머니들이 그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를 골치 아프게 했던 건데요. 바로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힘드셨죠? 그거 공부하셨죠? 도대체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사실은 영어 교사들은 먹고 사는 거죠. 힘든 게 있어서. 자, 그런데 이 버블이라는 개념,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런 것은 한국어에는 전혀 없는 개념입니다. 오직 영어에만 있는 겁니다. 영어만이 아니라 서양 언어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거죠. relative,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왜 우리를 어렵게 했는가? 이거는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conjunction, 그리고 preposition 이런 것들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런 걸로다가 하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으니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라.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말만 잘하면 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네, 그 정도 한번 보시죠. Thank you for not or no smoking. 어느 쪽이 맞습니까? 금연해줘서 고맙다는 말인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not smoking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시죠. not smoking. no smoking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한 분.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뭔가 그냥 아무거나 써도 좋은데 예, 이 경우에는 not이 맞아요. Thank you for not smoking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공동의 롯데호텔 가면은 여기 큰 한식점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그래서 대부분 그 안내문이 영어로 붙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Thank you for no smoking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거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저게 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기 지금 for 여기 for라는 말 있죠? 이거는 전치사죠, 그죠?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말은 명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명사, 대명사, 명사, 명사자가 들어가는 것만 전치사 뒤에 올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동사에 ing가 붙었으니까 동명사가 온 거겠죠.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낫은 부사죠. 근데 no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not smoking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은 no smoking 여기 익숙해져 있거든요. no smoking. 네, 그거는 언제 쓸 수 있는가 하면은 thank you for 라는 말이 없을 때는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때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no smoking area 라는 말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의 어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법을 무시해버리면 말은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를 자기들 상류사회에다 껴줄 수는 없는 거죠. 무식한 것이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왜 동서양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가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분절어라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분절어로 인해서, 세그먼트로 인해서 무엇이 어렵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장문을 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단문이 아니라 복문을 볼 때 그것을 번역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유는 복문에는 전부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세그먼트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교사들이 가르쳐주기도 힘들고 이렇게 서로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할 점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education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할 적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건 한자어에서 온 거겠죠? 교육. 그럼 education과 교육은 같은 것인가? 네,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른가를 설명드리죠. 이 edu라는 말은 레틴어인데 이것은 외부로의 분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다 분출시킨다. 그래서 educatio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뭘 가지고 있는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잠재된 능력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통 priming water,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펌프질 해보셨습니까? 처음에 뭘 부어줘야 돼? 물을 부어주죠. 그게 마중물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한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을 펌프질해서 꺼낼 수가 있겠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이 서양에서의 교육은 learner's centered라는 말을 씁니다. learner's centered라는 말은 학습자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교육으로 보는 거죠. 특히 언어 교육은 특히 그럽니다. 더군다나 영어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BUM 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bottom up method라는 말입니다. 발음이란 말은 바닥이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누구 중심이죠? 네, 학생 중심입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에서 교사 일변도로 교육이 주어진다면 그는 사실은 영어를 가르칠 자격이 없는 교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언어에서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 한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말 안 들으면 매질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깥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두뇌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애우라고 그래요. 암기해야 된다. 이걸 교육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네, teachers oriented.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top down measurement이라는 걸 쓰게 돼요. 그래서 TDM이라는 걸 쓰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어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영어 교육은 발음업이 돼야 됩니까? 탑다운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죠. 즉 학생이 중심이 돼야죠. 수업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면 그 중에 80% 정도는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서양식의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듣고 말하는 것이 훈련될 수 있는 거죠. 교사 일변도로 하게 되면 학생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knowledge라는 게 뭐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뭔가? knowledge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knowledge는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explicit knowledge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명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passive knowledge라는 것은 암묵적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지식은 둘밖에 없는 겁니다. 명시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암묵적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명시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학문입니다. 학문. 그러니까 즉 누가 필요한 거죠? 반드시 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있어야죠? 학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 지식을 가리켜서 명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지식은 다 무엇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글로 옮길 수가 있죠. 명시적 지식은.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가서 무한히 많은 명시적 지식을 얻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tacit knowledge는 뭐냐 하는 거죠.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죠. 이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지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체화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embody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체화되는 지식. 이를테면 자전거 타기 배우실 때 저기 이론으로 배우셨나요? 교본 열어놓고 자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는 25도를 꺾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전거 배우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타고 누군가가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하라고 붙들어주고 하면서 점점 체화가 되어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타는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그거는 암묵적 지식이죠. 왜냐하면 학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또 어머니들이 요즘 여유가 있으면 좀 하시는 게 뭡니까? 골프 아니면 테니스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것도 다 우리가 교본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실제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은 다 무슨 지식에 속하는 거죠? 암묵적 지식. 그러니까 세상에는 명시적 지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죠. 언어. 언어는 둘 중에 어느 지식일까요? 명시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암묵적입니까? 자,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결로 하지. 자, 네, 언어는 명시적 지식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럼 언어는 암묵적 뜻입니다. 세 번째, 언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언어는 암묵적 지식.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자녀가 18개월 되면, 태어난 지 18개월 되면 입을 뗍니다. 그리고 만 5살이 되면 평균 9,640시간 모국어에 노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 5살 정도 되면 뭐를 잘하죠?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요? 글자 가지고 가르쳐서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계속 들려줬고, 어눌하게도 말하면 그걸 시정해줬고, 이렇게 뭘로 된 거죠? 일종의 말하기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언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촘스키가 말한 거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말을 썼어요. Language Learning Device가 아니고 Acquisition Device. Acquisition이라는 말은 습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천부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12살까지. 태어나서부터 12살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다가 소리만 들려줬는데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여기서 구조를 형성했고 이제 규격에 맞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언어는 어느 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암묵적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충분히 한국어만 하게 해주면 그가 미국에 가서 10년을 살다 한국을 봐도 조금은 더듬을지 모르지만 바로 어느 나라 말을 쓸 수 있어요. 한국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10년 동안 안 타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또 타고 탈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지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랑 그런 것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친다는 개념, 언어를 배운다는 개념을 조금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언어는 훈련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언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영어를 숙제로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기껏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서 취업이 안 되면 학원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학원 다니냐고 물으니까 회화 학원 다닌다고. 정말 슬픈 일이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Explicit knowledge. 예, 이게 무슨 지식이라고요? 명시적 지식. Passive knowledge. 무슨 지식이라고요? 암묵적 지식. 그러니까 영어는 무슨 지식에 속합니까? 네, Passive knowledge.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오늘 굉장히 좋은 거 하나를 배워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화두로 되어 있는 홀 랭귀지에 대해서도 어머니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 언어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죠. 총체적 언어 교수법은 지구상 한국에 있는 모든 영어 교육 출판사의 서문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 교재는, 이 프로그램은 총체적 언어 교수법에 의거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총체적 언어 교수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텀의 과정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첫 번째는 breathing knowledge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breathing이라는 말은 숨을 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언어를 구현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언어를 보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듣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세 번째가 읽고, 그 다음에 쓰는 거죠. 듣고 말하고 읽고 쓴다.
이 네 가지가 four skill이라고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즉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즉 listening하고 reading하고는 뒤에 무슨 말이 꼭 붙어야 되는가 하면 comprehension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LCRC, C라고 그러죠. comprehension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understanding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listening comprehension 하면은 청해라고 합니다. 들은 것을 이해합니다. reading comprehension 하면 독해라고 하는 거죠. 읽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정보를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두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입력하는 거, 인풋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인풋 프로세스라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스피킹과 라이팅은 뭘까요? 그걸 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웃풋이라고 하죠. 출력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영어는 네 가지라기보다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무슨 과정 하나? 인풋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웃풋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똑같죠. 숨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요? 들이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도로 내놔야 되죠. 이것을 만약에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아서 오늘은 들이키기만 하고 내일은 내쉬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언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아이들에게 접하게 할 적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받아들여지도록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영어를 부분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 살아있는 언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벳을 배울 때부터, 쉽게 설명하면 알파벳을 배울 때부터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환경 교과서 훈련이라고 해요. Environment Text Train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행본을 한 14권 정도 써서 책방에다 내놨어요. 잘 팔린 책도 있고 안 팔린 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코스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한 400권 정도를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집필하는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책 한 권에다가 과연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지극히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은 거를 절대로 다 줄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거 한 권 속에.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전체인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교과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인쇄되어 있는 책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게 다 교과서예요. 어머니들 여기 들어오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실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 홀랭구지를 할 적에는 대학원생들에게 바로 그것을 숙제로 줘요. 숙제. 쉽게 말하면은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을 교과서화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해 오기. 이런 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뭐죠? 환경을 교과서로 쓰는 훈련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 가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일단 뭘로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영어로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그게 바로 영어로 생각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홀랭구지가 안 돼요. 자, 다 왔니? 자, 그럼 책 2페이지 펴. 공부 시작하자. 이건 홀랭구지가 아닙니다. 홀랭구지는 우리 눈에 띄는 모든 사물을 마치 책에 달아있는 단어처럼 받아들일수록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교과서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트레이닝입니다. 아까 언어는 무슨 지식이라고 그랬죠? 네, 암묵적 지식. 암묵적 지식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훈련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training을 많이 쓰게 돼요. 세 번째로 홀랭구지란 immersion program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immersion이란 말은 몰입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의 뜻은 몰입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서는 교과서 영어를 배웁니다. 교과서 영어. 자, 미국에 가면 그 아이가 만 5살이 되면은 약 2,000단어를 압니다. 영어를. 그래서 정말 청산 뉴스처럼 말을 합니다.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아, 내 자녀는 영어를 이렇게 잘하니 미국에서 말이죠. 이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부모 있을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그 부모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왜? 영어는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그는 그 언어라는 도구를 하나 갖게 되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뭐죠? 외국인하고 만나서 인사 잘하면 칭찬받으려고 영어 배우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사회는 아주 냉정한 것이죠. 내 자녀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국제사회 속에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영어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엔지니어링을 해야 돼요. 매스매틱도 해야 돼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걸 다 영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는 한 그 아이의 영어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immersion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 홀랭구지를 이해하고 있는 필자들은 교재를 집필할 때 언제나 이 immersion 프로그램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안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즘 융합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스템 교육이라고 해서. 혹시 저게 무엇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STEAM. 첫 번째는 당연히 알겠죠? Science인데, 그죠? 두 번째는요? Technology. 세 번째는요? Engineering. 네 번째는 Arts. 미술이나 예술 같은 거. 마지막 M은 뭐겠죠? Mathematics. 그래서 이 STEAM 교육이 지금 돼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 국어 교재에 뭐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수학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학 교과서에 뭐가 나오는 거죠? 국어에 여러 가지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융합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인퓨전이라고 그랬는데 잘못한 거네요. 인자를 뺍니다. 그래서 퓨전 에듀케이션이라는 걸 쓰죠. 퓨전요리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네, 이것도 융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홀 랭귀지란 세 가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브리딩 랭귀지. 두 번째가 뭐죠? 한국말로 할까요? 환경 교과서 훈련. 세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immersion. 이 세 가지를 구현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홀랭귀지. 홀랭귀지. 네, 그러니까 이제는 홀랭귀지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고대에서 태술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 교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홀랭귀지가 뭐지요? 누가 손들고 말합니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걸 한꺼번에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네, 정말 이해하는 걸까요? 홀랭귀지를? 하지만 지금 어머니들은 요지를 이해하셨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청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청크라는 프로그램이 어느 날 불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영어 이론들이 접목이 되는 것이죠. 밸런스드 리터러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뇌가 두 개가 있죠.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지 말고 한국말로 보시는 게 빠르죠. 네. 좌뇌는 뭘 합니까? 언어와 분석적 사고를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logical thought라고 해요. 근데 운에는 뭔가 하면 시공간 감각과 종합적 사고를 담당해요. 그래서 emotional think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이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면 하나는 감성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양뇌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식을 배웠었어요. 그 지식 가운데서 명시적 지식이라는 거 배우셨죠? 명시적.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교과서 같은 게 다 명시적 지식이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뭘 필요로 하는가 하면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미적분을 풀려면 그 전에 먼저 함수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없이는 미적분을 풀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난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난픽션. 픽션이란 말은 가공이라는 말이니까 실제라는 말이겠죠. 난픽션은.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난픽션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인간에게는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뭔가 하면은 픽션이라고 합니다. 픽션. 죄송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에게 그 사랑을 가르친다고 해보죠. 사랑. 근데 만약에 사랑을 난픽션으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전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love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야 돼요. 거기에는 스토르기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고 해가면서 그걸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걸 100번 한다 할지라도 그가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마음으로 느낄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랑이 그런 거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에게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한 편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뭐를 알게 됩니까? 사랑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두 가지 난픽션과 픽션으로 사랑을 주면 그의 양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화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만 주면 안 돼요. 딱딱한 것만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아이에게 뭐도 줘야 되죠? 스토리텔링, 동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문학지대 이런 것들을 많이 읽게 해줘야 합니다. 독서의 양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독서. 적어도 한 수레 정도는 어머니 품을 떠나기 전에 한 수레 정도는 읽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셨죠? 반 수레는 되셨죠? 이제 나머지만 채우시면 되는데 이제 그걸 한글로만 채우시지 말고 영어로 좀 채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를 조금만 더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누죠. 하나는 프로카, 하나는 베르니케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 점은요. 프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은 인간의 어디에만 있는가 하면 좌뇌에만 있어요. 우뇌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 우뇌라는 건 감성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프로카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우선 베르니케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거예요.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것이 바로 베르니케 영역에서의 역할이고, 프로카는 이제 그걸 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을 발화시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프로카 영역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프로카 영역은 발화, 베르니케 영역은 해석을 만든다. 근데 이거는 전부 인간의 어느 쪽 뇌에 있다고요? 좌뇌에만 있다는 거.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우뇌를 준 목적이 뭐겠어요? 인간에게는 지식만 가지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성이 있어야 돼요. 심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이론을 근거로 해서 청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청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수수께끼 하나를 푸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 수수께끼를 풀면, 이 문제를 풀면 어머니의 IQ는 150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실제 IQ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버스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A 아니면 B로 달리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달리고 있을까요? 확률은 50%. 어느 쪽으로 달리고 있을까요? 네, 이 버스를 잘 보시면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깊게 끌 수가 없어서 이게 만약에 테소리라면 한 30분 정도 끌어야 되는데 네, 짧게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이 면의 세계는 2차원이죠. 선의 세계는 1차원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면 4차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다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공간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이 3차원이죠. 근데 이 버스는 지금 우리가 뭐만 보고 있는 거죠? 2차원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면 하나가 뒤에도 또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쪽 면에는 내리는 문이 안 보이죠. 그러면 결국 내리는 문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어느 쪽으로 갑니까? A로 가겠죠. 오늘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내기할 딱 정도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패러다임 시프트.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금까지 배워온 것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해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로 청크는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이 숫자만 딱 주고, 자, 이거 외워라 한다든지, 이거 무슨 뜻이냐 하고 말하면 우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이게 뭐라는 걸 알게 되죠. 요거는 전신전화, 국제전화 그 번호 같죠. 요거 미국 번호겠네, 그죠? 요건 주, 요거는 동네, 요건 개인이겠죠. 그래서 결국 내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의 전화번호라는 걸 딱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요 덩어리, 여기 의미를 갖춘 001이, 요게 바로 청크입니다. 의미를 가진 덩어리, 이게 청크예요. 먼저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영어라는 것도 막 늘어났을 적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이것을 어떤 방식과 의미를 가진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청크는 세븐 리그 부츠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마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시죠? 이 장화를 신으면은 한 번 딱 걸어가면은 7리그를 가는 장화. 한국으로 말하면 축지법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 빨리 가겠죠. 청크라고 하는 것은 영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많은 그 범위를 짧은 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흔히들 속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자, 어머니들과 같이 한번 볼까요? In 1965, a strange creature was found in the jungles in Southeast Asia. It was a little boy who behaved like an ape. Nobody could understand how such a strange creature had managed to survive in the jungle. The boy had been able to find nuts and fruits. He could climb tall trees and he could run much faster than an ordinary human. He couldn't speak. He wasn't able to walk like a human. He could only run by using his arms as well as his legs. 이게 지금 그 중학교 1학년 문장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에게 이런 문장을 처음 주고 이제 단어를 알려주면 번역을 할 수 있는가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청크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전부 슬래시가 돼 있죠. 그거 하나하나만을 보게 하면 이게 바로 청크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본문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오직 단문만 남게 돼요. 단문. 단문은 누구나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청크는 이런 덩어리 하나를 한 단어처럼 보도록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지는가 하면 어수 문제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사라지는 거는 세그먼트 문제가 사라지게 돼요. 세그먼트.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영어를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덩어리를 한 단어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도 단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청크가.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는 프로그램이 청크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단어라고 하는 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하나는 content word라고 해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는가 하면 function word가 있어요. 이거는 의미는 없고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만 있는 것에다가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가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것은 훈련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훈련하는가 하면 클리팅이라고 해서요. 어머니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구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전치사하고 명사가 만나면 전명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클리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구에다만 슬래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1차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는 phonological phrase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절 아시죠? 절을 하나의 단어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intonational phrase가 되면은 문장 하나가 한 단어처럼 꽂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내 말을 알아들으셨나요? 라는 말을 영어로 할 적에는 Did you get it? 이라는 말씀입니다. Did you get it? Did you get it? 하거든요. 그럼 몇 단어입니까? Did you get it? 네 단어죠. Did you get it입니까? 한국말로 그냥 쓰면 몇 단어가 됩니까? Did you get it? 네 글자로 쓸 수 있겠죠.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무지개. 레인보우. 한글로 써보면 몇 글자입니까? 네 글자. 똑같이 네 글자죠. 근데 레인보우 하면은 아이가 바로 뭐라는 거 알아요? 무지개를 머리로 그릴 수 있죠. 근데 Did you get it? 하면은 그것도 네 글자인데 한글로 써보면 왜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분석해서 배우게 됩니다. 청크는 Did you get it을 레인보우처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그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처음에 자전거 타기를 할 적에는 두 손을 잡고도 어렵지만 조금 가다가 이제 어떻게 하고도 자전거를 탑니까? 양손을 놓고도 탈 수 있죠? 네. 어떤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왜? 넘어지는 쪽으로다가 핸들을 틀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들고 탈 수 있다. 이게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암묵적 지식은 언어도 똑같은 거예요.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인데요. 비기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동화 한 편이 들어가 있어요. 동화 한 편. 그 동화 한 편을 청크로 분류하고 청크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이들한테 no stress,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과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직 모든 문장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덩어리로 자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기너를 지나서 인터미디엇 어드밴스드로 가면 이제 그는 문장 하나가
단어 하나처럼 받아들여지는 시점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무슨 동명사가 어쩌고 하는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 청주 사범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박화역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속독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영어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걸 펼치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그걸 받아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글을 가지고 속독을 하는 프로그램을 그분이 만들어서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속독 학원에서 쓰는 교재의 근간이 박화혁 교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통 이 속독을 하는 아이 가운데 청크를 하는 아이를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면 1분에 2만 단어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1분에 2만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납득이 안 가지만 실제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거기가 사범대학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명의 여자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방문했을 적에는 해리포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우리 앞에서 해리포터를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통 넘기는 속도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넘기는 정도로. 그래서 전체를 다 봤다고 얘기하는데 넘기는 시간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영어 교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줄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여기 해리포터에 모르는 단어가 많을 텐데 어떻게 그걸 이해하지?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몇 개 단어를 몰라도 덩어리로 보니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청크에 대한 개념을 그때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수히 많이 써온 이 프로그램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청크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쫓으면 보통 3개월 정도면 어머니들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프로그램은 홀랭구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발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터 발음을 하게 돼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의 특유의 발음이 나오지 않고 외국인의 발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를 암기하라고 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스토리를 영어와 한국어로 그대로 즉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이 프로그램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요? 훈련서입니다. 훈련서. 네, 그래서 모두 12권으로 되어 있는 이 훈련서를 마무리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일반 서적을 자기가 잡게 됩니다. 서적. 그러면 그 책을 볼 적에 거기에 무슨 슬래시가 거이지는 않은데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훈련이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모르는 단어만 없다면 해리포터가 아니라 뉴욕타임즈 기사도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길어도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이지. 덩어리로 잡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바로 청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내가 지금까지 영어를 그렇게 해왔는데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까 제가 비싼 거 하나 가르쳐드렸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제가 여기 수원여대에 있을 적에 영통복지관이 있어요. 그게 수원여대에서 그 당시에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복지관으로 불러가지고 청크 테스트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직접 거기서 강의를 해봤어요. 거기에는 학년 필요 없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클래스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어머니들 모셔놓고 아이들이 그대로 배운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로 어머니들이 감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교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만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 영통은 멀지가 않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 얘기는 다 마쳤는데 제가 디베이트 하나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너스입니다. 지금부터는. 요즘 그 토론 영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토론 영어. 네, 그리고 저하고 가까운 교수님이 바로 이 근처에 사시는데 그분이 초등 토론 영어 교재를 만드신 김정남 교수였어요. 네. 근데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죠. 인간은 만물의 뭐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만물의 영장이다. 이게 바로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중요한데 그 말을 보통 학자들은 무시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런데 그 만물은 그것들은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을 이제 학자들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옳은 것과 그른 것, 맞는 것과 틀린 것. 이런 식으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바로 이 프로타고라스의 정의를 가지고 만든 것이 뭔가 하면 변증법적 역사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dialectic,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반이죠. 그런 것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나눠보니까 옳은 일을 한 일도 있고 악한 일을 한 일도 있다. 그래서 세상이 구성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것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게 뭔가 하면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른 것은 뭘까요? 자본주의죠. 옳은 것은 공산주의죠. 그래서 결국은 막스가 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합이라는 의미예요. 그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죠?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으로 합쳐지는 거죠. 그게 토론인데 언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소리가 있겠죠. 그냥 사운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우는 게 바로 뭐죠? 사운드. 그러다가 이제 뭐를 해요? 아기가 웅얼거립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거기다 막 부모들은 의미를 둬가지고 이제 여기저기다 막 전화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뭔가 하면 say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say라고 하고 tell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뭐가 필요 없는가 하면 여기까지는 주제가 없어도 돼요. 주제가. 의미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은 토크.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대화를 나눌 사람과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자고 그러죠? talking about.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화자가 있고 주제가 있는 것이 바로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진정한 의미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보용의 무슨 그런 토킹.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이 뭘까요? 더 발전한. 이게 디스커션. 이거는 같은 편끼리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정반은 아니에요.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이 뭐죠? 디베이트. D라는 말은 나눈다는 말이에요. divide. bate라는 말은 친다는 말이에요. beat, battle, 전쟁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뭐 가지고 싸운다. 논리, 말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베이트.
이 다음이 뭘까요? negotiation. 그러니까 언어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최종 목표는 negotiation. 이것은 누가 없기 때문에 해자가 없어. 승승하다. 그래서 대학에는 negotiation을 하나의 학과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쥐는 자는 디베이터지만 인간의 마음을 쥐는 자는 negotiator.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종교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negotiator라고 봐야죠. 잘 믿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천당 가는 거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세일즈맨은 어느 쪽일까? negotiator죠. 이거 사면 당신한테 유익한 거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은 negotiation이야. 그러니까 이것 이상은 없는 거죠. 언어에. 근데 한국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talk. 여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영어를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어머니들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제 강의 속에서. 그 시스템이라 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학교에서 뭐 자리니 분리 이런 거를 문법적으로 배운 상황에서 끊어서 읽기는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문법적인 노출이 없는 상황에서 끊어 읽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문장 전체가 나온 다음에 끊어져 있어. 그래서 훈련을 시켜줘요.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 여기도 사실 안 보이지만 슬래시가 꺼지니까. 그래서 다 훈련 받은 다음에는 그냥 문장하고 돌아오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여러 번의 스텝을 밟는. 그래서 이거는 스타디가 아니고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거는 뭐하고 같이 가는 건 소리하고 같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인간의 그 운동 피질 있잖아요, 두뇌. 그래서 청각 피질과 운동 피질을 움직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한가 하면 그 아이의 발화가 변화가 됩니다. 혀의 구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혀를 수술시키는데 그거 이상한 짓이고요.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이 한 훈련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 스토리를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20번 정도를 보고 싶습니다. 20회를 보게 되거든요. 인간의 기억 곡선은 7번을 들으면 기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3배 정도를 하는데 만약에 그걸 무조건 암기를 시키면 너무 재미없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 속에서 20번 정도를 반복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원어민을 따라가는 섀도우 리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에코 리딩이라는 게 있고 섀도우 리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코는 메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인의 말을 들은 다음에 따라하는 게 에코 리딩이죠. 섀도우는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원어민과 같이 말하는 훈련을 해줍니다. 그것을 섀도우 리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발음 구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실내에서 선글라스 뭔가 변상이 있겠죠. 여자들은 못 살 거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도서관 원장 최소연이에요.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이 스피킹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지금 조명을 가지고 much better. 일단은 지금 기존에 다니셨던 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냐면 예를 들어 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이다. 그런데 파닉스는 어느 정도 돼 있고 리딩 레벨은 예를 들어 우리가 기준으로 1.8에서 한 2.0대 초반이다 라고 하는 아이를 놓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아이는 와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1시간 반 도서관 프로그램을 한 번도 진행을 안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와서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을 고르고 CD를 들으면서 한 번을 전체 책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쉐도잉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서 북퀴즈를 10문제를 풀게 돼요. 그리고 북퀴즈를 풀고 나면 우리가 10문제에서 6개 이상이면 자기한테 적절한 레벨의 책이다라고 보거든요. 그 밑에면은 아직은 그런 정도 레벨이 좀 어렵다라고 소재를 바꿔주거나 다음 책을 선정할 때 참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북리포트를 쓰고 선생님과 피드백을 하고 그게 100% 영어로 가능한 아이들은 100% 피드백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영어하고 한국말을 선생님이 섞어서 사용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다 끝나면 전체 도서관 프로그램은 끝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레벨 필수 단어를 10분 정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스펠링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어머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해주시려면은 집에서 EBS 방송 같은 데서 영타 연습 같은 걸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영타를 아이들 조금 빠른 속도로 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아이들이 날개를 달아요. 왜냐하면은 와서 한 10분 정도를 영타가 느린 아이들은 어쨌든 단어를 15개 정도 외우고 가야 되는데 느리면은 못하겠죠. 근데 동일한 시간에 영타가 빠른 아이들은 30개까지도 하루씩 않게 해요. 근데 그게 제가 기본적으로 레벨을 필수 단어를 넣을 때 그 아이가 3점대다 그러면 저는 4점대를 넣고 4점대 아니면 항상 그 윗 레벨의 단어를 넣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글씨 쓰고 테스트 보는 게 아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굉장히 자기 동기가 되면서 불러가거든요. 못하면 또 반복하면 돼요. 스트레스 없는 상황에서 단어가 축적되고 그게 다 끝나면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스피킹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도서 1시간 반, 그 다음에 스피킹 프로그램에 1시간을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교실이 이동돼서 스피킹 훈련실에 가서 전체 7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짝을 맞춰보고 따라서 하고 그 단어에 대한 체화 훈련을 초시계로 선생님이랑 한 후에 체크받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 대해서 7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전체 문장을 자기 것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단계 내에 우리가 10문장을 던져주고 요거 에어하면 곤욕이겠죠. 우리도 힘들겠죠. 처음에 근데 그걸 하나씩 야금야금 이렇게 7단계에 걸쳐서 아이가 그걸 전부 다 문장을 1시간 후에는 끝나는데 그게 외웠다 해서 본인이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체화되어 있는지는 선생님한테 반드시 체크하면서 가고 그거 전체 과정은 이제 게임식으로 갈 거예요. 그걸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게임식으로 흘러가면서 제가 이제 이 세미나 전에 그 아이들을 몇 명을 그거를 해봤더니 나가면서 자기가 배웠던 문장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처럼 각각 초시계를 재주고 하나의 문장이 2초 안에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흥미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체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저희가 이제 베스킨 라빈스는 아니지만 나름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아주 저학년인데 라이팅이 안 되고 책은 아직도 파닉스도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경우면 리딩은 1시간으로 줄여주세요. 1시간을 오히려 줄여주고 나머지 라이팅하거나 퀴즈 푸는 거는 그 나이 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1시간으로 책으로 일단은 습관을 들여주면서 나머지 스피킹 시간을 1시간을 주어주면 전체 수업 시간이 2시간이 되죠.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스피킹에서 외워지고 체화되는 이 문장들이 리딩할 때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점점 북리포트를 섬세하게 쓸 수 있게 될 거고 선생님과 영어로 점점 가능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상태로 됐었을 때 방학 때라던가 6개월 정도의 훈련 과정을 겪으면 저희가 디베이트 반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디베이트를 하면서 자기 또래들과 자기 의견을 이제 만들어보고 읽었던 책들 내에서 만들어졌던 지식을 발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되고 우리 애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말 되게 잘한다. 아주 말 잘하고 독서 리딩 레벨도 좋다. 그런 경우면은 일단은 그런데 아직 중학교 문법도 이제 조금 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라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일단은 이 단계 내에서 리딩 레벨을 최대한 올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볼 때 수능의 그 지문을 5점대에서 6점대로 보고 있거든요. 이 5점대가 헝거 게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내에 뭐 헝거 게임이나 뭐 해리포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장 없이 읽을 수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는 수능까지 만들어주고 끝내야 된다 하더라. 그리고 나머지에는 수학이라든가 이런 깊은 부분을 더 터치를 해줘야 된다 하더라. 라는 말의 논리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초점은 사실은 그 수능 레벨의 지문들이 5점에서 6점대 높아도 그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6점대 아이들도 있고 5점대의 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희가 6학년 겨울 혹은 후반기 때 마련해 놓은 그 그래머 클래스가 있어요. 그 부분에 압축적으로 하면 되고 그 전에는 전체 일단은 책과 그 다음에 디베이트 속에서 스피킹을 죄송합니다. 스피킹을 계속 훈련시키고 그런 식으로 가다가 5학년 후반기나 6학년 초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저희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교과서 프로그램하고 오늘 설명한 청크 프로그램 이 청크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내에서도 리딩 레벨이 되게 정체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몇 년간 읽어왔어. 말도 웬만큼 해. 그런데 늘어나지는 않아. 이런 경우면은 일단은 리딩 레벨을 해서 청구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문장을 보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서 리딩 레벨이 정체된 아이들.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고 저학년 아이들은 일단 스피킹 훈련들, 저학년을 위한 1, 2, 3학년에서 스피킹 훈련을 열심히 해서 위로 끌어올릴 방법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고학년들은 일단은 청구 프로그램 하면 압도적으로 아마 일종의 우리들이 보통 말할 때 구문이라고 그러죠. 구문에 대한 그 감각들이 굉장히 빠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6학년 후반기 때 일단 문법 부분을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이들이 배운 상태로 가기 때문에 보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바깥에 그 시간대로 다 놔뒀는데 1시간 저학년 프로그램 그리고 1시간 반 1시간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고학년들에서 2시간에서 1시간 프로그램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맞춰서 좀 아이의 레벨에 맞춰서 추가할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그렇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금액이라던가 이런 건 바깥에 다 있고 아까
그 질문하신 그 어머님 말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요. 우리 이런 식의 그 논리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사실은 저도 영어 논술 학원을 하면서 했던 프로그램이 청크거든요. 그 다음 청크와 가지치기였는데 어차피 청크라던가 가지치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문법 부분이 돼 있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거고 그 단계까지 갈 때 그 단계까지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문제예요. 그 기초 단계. 네. 스피킹 그 시간은요. 네. 그 아이들 시간을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시간에 그 시간에 분야를 도서관에서 올 때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자유롭죠. 그래서 와서 내가 수업이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것처럼 스피킹도 마찬가지예요. 스피킹도 여기가 끝나면 스피킹실로 이동해서 자기가 온 상태에서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레벨이 달라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리딩이 한 교실에 어떤 아이는 1점대를 읽고 어떤 아이는 6점대를 읽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스피킹도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는 파닉스를 하고 있고 어떤 아이는 청크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죠. 스피킹도 일단은 전부 다 트레이닝 선생님하고 1대1 체크가 다 들어가요. 집단으로 뭐 동시에 땡 하면서 수업이 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을 사실은 그룹별로 만들고 싶어요. 그룹별로 만들어서 스피킹 훈련을 아주 재미있게 역동적으로 돌릴 생각인데 우선은 그런 부분은 방학이 돼야 가능한 거고 다른 부분 스피킹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요? 아니면 디베이트는 그렇게 돼요. 디베이트는 그렇게 되고 스피킹 지금 훈련은 교과서가 초중부터 고3까지의 모든 교과서에 그 부분이 다 녹아져 있는 스피킹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피킹 할 때 스몰 토킹 정도를 생각을 하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신 대비가 전부 가능한.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문장이 전체로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 같은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 같은 베이직 같은 경우는 베이직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8종류의 교과서들이 전부 다 녹아져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파닉스 단계부터 해가지고 스피킹 프로그램으로 하고 아주 최근 그냥 쉬운 걸로 하면서 단추를 쫙 끼고 가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리딩 레벨은 5점에서 6점대 만들어질 거고 그 상태 내에서는 이미 문장은 20문장까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베이트는 계속 진행되면서 갈 거고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대안들 그래서 딱히 문법을 뭐 집어넣으면서 어거지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피킹 프로그램 할 때 학년이 높은 아이들은 중학교 갔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보충할까 이런 게 되게 좀 고민인데 사실은 저도 다 봤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지문들이 그 교과서들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지금 보니까 문장이 10,000문장이라고 하는데 10,000문장은 여기 그 리딩 프로그램까지 다 더한 수고 실제로 교과서에 가까운 문장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가 약 8,000문장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천일문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그 천일문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인데 그 1,001개의 문장으로 문법들을 마스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수능 풀 때 어법에서 막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8,000문장 정도가 내주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사실은 게임 오버죠. 그 정도 알고 나머지 이제 지금 바깥에 상담 희망 신청서가 있어요. 그거 작성해 놓으시고 개별로 만나서 얘기하게 해요. 모든 아이들마다 전부 다 사정이 다르니까. 이미 스피킹은 시작되고 있어요.